17번째 독서경영 세미나를 시작해보죠. 자, 제가 먼저 매번 얘기하라 드리는 것처럼,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오케이. 오케이. 김민재 씨는? 안 읽으세요? 그럼 내가 뭔 말을 해도 다 믿겠네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산 책이라 껍데기 실정이에요. 이 책은 와튼 경영 총수죠. 그러니까 와튼 스쿨에서 하는 건데, 왜 안 읽으셨어요? 읽으셔야지. 독서 경영 세미나 읽고 오셔야 훨씬 더 빛을 발하죠.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은 내용, 그다음 제가 읽은 내용 다 같을까요? 달라요. 그죠? 창희 씨는 어느 정도까지 읽었어요? 오다가 읽었죠? 어디까지 읽어봤어요? 절반 정도? 그래도 많이 읽었네요. 쭉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구성이, 읽다 보면은, 참 책이 재밌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먼저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 책의 저자가 마이클 A. 로베로토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제가 언제나 강의 시작할 때마다 저자에 대한 스타디를 좀 하잖아요. 마이클 A. 로베로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로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블로그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글도 올리고, 뭐 학생들이랑 대화도 하고, 여기서 학생이란 누굴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다니는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를 느껴야 되느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답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와서 얼마나 좋아. 얘기가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일본 서적들, 제가 계속 기술 시리즈 하죠. 그죠? 계속 뭐의 기술.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 책을 조금 더 받아가 이제 할 건데, 일본 서적은 이런 게 있어요.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 책은 그런 게 없어요. 뭐 해라. 이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해라. 근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걸? 이렇게 해라. 근데 이러면은 되게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책이 써 있어요. 제가 여러분 독서 경영 세미나 할 때마다 얘기를 하죠. 미국 책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고, 그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되게 실무적으로 펴주는 애들이 일본 서적 애들이에요. 일본 서적 애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왜 한 번 했느냐? 읽어왔어야 느낌이 있어. 예? 창희 씨는 중간까지 읽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예? 책의 느낌은 잘 모르겠고. 워드 되게 많다? 오케이. 그림 별로 없다. 예? 이 책은 여러분한테 합의를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었으면 참 좋았는데 뭐랄까, 여러분이 이 책을 딱 샀을 때 아마 합의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책을 사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책의 3분의 2는 합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책이 3분의 1 뒷부분에 합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원론적이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세미나를 하면서 책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막판에는 제가 제안하는 합의의 기술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시는 그 교수님의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이 어떠냐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시적인 것보단 생각을 많이 해보도록 이 사람이 주제를 던져요. 계속. 즉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쓴 말이 있어요. 자기가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들이겠죠.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학생들 사이의 논쟁을 건설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즉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계속 하버드생들에게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답을 찾는 것보다 네가 정답을 생각해봐라. 논쟁해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책 스타일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사다가 쭉 읽어보시면 무슨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애들은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는구나. 하버드에서 공부해보신 분. 그러니까 책이라도 간접 경험을 좀 우리는 해봐야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랑 이 책값 얼마죠? 15,000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랑 이 정도면요, 한 세메스터까지는 못해. 그래도 한 주제 토론은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15,000원이면 나 빼시죠. 그죠? 자, 합의의 기술에 대한 5가지 이슈. 이 책에 5가지 이슈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뭐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VOD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의란 뭐예요? 책 안 읽었다는 기본에서. 민지씨, 합의가 뭘까요? 의견을 합하는 거예요. 그럼 합의는 왜 어려울까요? 합의가 뭘까요, 김무현 팀장님? 서로 다른 의견을 합해서 그 결과의 합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 지점에 도달시키는. 오케이. 창희 씨는요?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읽었죠? 자,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뭐 도출해낸다든가. 오케이. 의견을 도출해내는 거. 합의란? 차장님은? 잘해보자. 네. 서로 디스커션 하던가. 하시는 거. 오케이. 여러분, 제가 먼저 얘기드리지만, 이 책은 뭐 대단한 노하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추가 알파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법 뭐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 일단 모든 의사결정 참여자가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상태가 합의는 아니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 사람이 말하는 합의란 논쟁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협력하고 따라주는 상태를 합의라고 말을 한대요.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도야 내려졌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든 자기가 원치 않았던 방향이든 일단 뭐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자, 논쟁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참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결정은 합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합의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해. 그렇죠. 이해. 이해의 전제 조건은요? 의견 대립.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논쟁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뒷부분에 그런 뒷 챕터 이런 거 나오죠. 의견 충돌을 이용하라라고 나오잖아요. 파트 2에서. 의견 충돌을 이용하라. 이 책의 구성은,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자, 일단, 이 책의 구성을 북 로드맵을 한번 보면,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략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합의란 뭐냐? 그 다음, 리더가, 최고 경영자들이 어떤 의사결정할 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뭔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4가지 원칙이 있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막는 2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4가지 기법과 과정별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다 하면 이게 뭐냐면 논쟁의 기술이에요. 즉,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싸움을 일으킬 거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논쟁을 통해서 나와야만 합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주의하라는 게 있죠. 밀실에서 해놓고 형식만 합의를 받아서 절대적으로 그 완벽한 합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 파트 2에서 있는 의견 충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거.
건설적인. 반대는 뭐죠? 건설적인 반대적인가? 감성적인 논쟁, 감정적인 논쟁은 피해라. 자, 그러면서 논쟁의 기술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 합의의 기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 사람의 책 쓰는 방법이 이러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합의에 이르는 합의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총 5가지 파트인데 논쟁의 기술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조금 예전에 봤지만 읽다 보면은 합의에 대한 얘기는 왜 안 나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란 그럼 어떤 능력을 지닌 자일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는 안 돼요. 오케이.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사람. 또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요. 올바른 논쟁 거리를 찾아. 오케이. 그죠? 여러분, 이 책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리더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강력하게 올바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전제는 CEO가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가정을 하고 들어오죠. 오케이? 자, 이 사람이 말하는 리더십이란 뭐냐면 합의와 논쟁을 통해 본 조직의 유능한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뭐 요새 리더십이 두 개로 나눠지죠. 열차형 리더십과 마차형 리더십으로 나눠져요. 열차형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합의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 중심적 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과제를 제시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열차는 앞에서 끌어요? 뒤에서 끌어요? 앞에서 끌고 나가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강력한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마차형 리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말은 앞으로 달려나가죠. 근데 뭐예요? 리더는 뒤에서 뭐를 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의 능력은 얼마나 말을 잘 몰고 가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즉, 리더가 되게 잘날 필요가 없고 리더는 반드시 누구를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낸다고 말을 하는가요? 이 마이클 A. 로베르토 교수님은요. 아이디어와 전략은 CEO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논쟁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선별해내는 능력을 좋은 리더가 갖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가장 멍청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멍청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리더가 멍청해.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죠? 왜 수많은 결정, 그러니까 회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뉴코크를 만든 사례, 뭐 여러 가지 결정이 있어요. 와, 나 같으면 진짜 이렇게 안 하겠다. 근데 걔네들 여러분 배운 만큼 배우고 뭐 MBA나 하버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한 사람들 왜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멍청한 생각을 했을까요? 걔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걔가 논쟁을 통해서 답을 찾아낸 게 아니라 뭐예요? 한쪽 얘기만 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이슈 세 번째.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할 합의의 기술은 무엇일까? 여러분, 합의가 왜 어려울까요? 합의 진짜 어렵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내일인데 결국 또 합의 안 돼가지고 뭐예요? 뭐 야당 합의 안 됐죠. 그죠? 왜 합의가 어려울까요? 예? 어떻게? 어떻게? 위자료요? 네? 왜 합의가 어려울까요?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니까. 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합의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도 이 책을 딱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첫째, 조금 실망. 책을 읽고요. 왜?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고 쏜
새로운 문제 제기만 해놨고 끝난 책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합의란 안 되는가? 정말 합의란 안 되는가? 제가 가진 생각이요. 세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합의가 중요한가? 합의의 형태가 중요한가? 오케이? 합의가 중요한가? 합의됐다고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진정한 합의가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근데 비즈니스 할 땐 시간이 관건인데. 그러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로베르토 교수님이 얘기는 안 해준다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아젠다 제시용이에요. 자, 첫째, 만약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인 접근만 한다면 합의는 되게 쉬워져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되게 문화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기업 문화마다 뭐예요? 여기서 뒤에서 얘기해요. yes 기업 문화, no 기업 문화, maybe 기업 문화. 오케이? 기업 문화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두 번째, 언어적 측면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 측면. 오케이? 특히나 여러분,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합의가 아니라 참여조차를 못할걸요? 그죠? 또는요, 그쵸. 지식 수준에 따라서도 참여의 부분이 있죠. 감정적 부분, 제일 큰 부분이에요. 이런 거 있죠? 맞는데 내가 싫어하는 자식이 잘 되는 거 못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재수없는 상태. 그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걔가 싫어. 걔 잘 되는 꼴 못 보겠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 보면은 합의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정치적 측면. 또 이것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정치적 측면은 뭐죠? 그게 바로 이해관계죠, 팀장님 말. 그러니까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내 직속상관이 A라고 말했는데 나는 B라고 말할 수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합의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슈에서 두 가지 종류의 합의가 있는 걸로 저는 이 책을 읽고 판단이 들었어요. 오케이. 네. 리더가 말했을 때, 그러니까 B가 그 정치적 관계 때문에 예스라고 말하는 게 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노라고 말하는 게 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이런 리더가 좋을까요? 그거는 이 책에서 말을 안 해줘요. 제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근데 그건 맞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리더가 이거라고 말했는데 나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더 중요한 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따라서 뭐 할 건데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따라서 뭐 할 건데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잡고 뭔가 승진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의견 제시를 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내 큰 목표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소신있게 말을 해야겠죠. 그쵸? 이거다 저거다라기보단 여러분의 목적이 어떻고 상황에 어떤 게 맞느냐를 더 많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는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그죠? 근데 세상의 모든 건 그렇게 이제 절대적인 공식처럼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이거다 저거다라고 놨다면 무조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야 경쟁력이지 않겠어요? 자, 합의의 기술이 두 개가 나와요.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첫째, 원칙적 합의의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을 아마 혼자 읽다 보면 다 끝까지 못 읽을걸요? 지루해서. 원칙적 합의의 기술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술적 합의 기술이 있다라고 봐요. 오케이? 근데 이 책의 대부분은 뭐의 포커스에 맞췄을 것 같아요? 왜요? 원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겨요. 오케이. 언제나 기본이 중요하죠. 또요. 이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읽는 책이에요. 학생들에겐 태틱스를 얘기해 주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학생들은 아직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조직 밖에서 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조금 실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책의 마케팅적 부분까지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이 책의 원제는 Why Great Leaders Don't Take Yes for the Answer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위대한 리더는 해답에 대한 예스를 받아내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즉, 이 책은 노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제는 뭐예요? why를 얘기할 뿐이라고, 이 책은. 오케이? 이 책의 원제는 왜 위대한 리더는 해답에 대한 예스를 받아내지 못할까?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책이 안 팔릴걸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이 둔갑을 하자 합의의 기술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사고, 그러니까 깊게 읽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보고 실망할 소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뻔한 소리 하네. 근데 이 책은 읽어봄직하다라는 거예요. 읽어봄직하다라는 거. 왜? 기술적인 부분 제가 얘기해드리겠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 우리 한번 얘기했죠. 문제 해결, 맥켄지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 진정한 천재는요, 사책 연산으로 다 해결을 하는 사람이지 공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왜를 얘기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대로. 근데 기술은 별로 안 나와요. 자, 일단은 원칙적 합의의 기술이 중요하냐, 기술적 합의의 기술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원칙, 기술. 원칙, 기술. 난 원칙적 기술이 중요한 것 같다. 오케이. 난 기술적 기술이 중요한 것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원칙적 기술을 보는 게 좋죠. 그죠? 물론 원칙적 기술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 회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왜? 이 분이 보통 강의하는 데는 아주 큰 회사예요. 여러분 회사가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왓슨 스쿨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막 강의하시고 막 하셨던 교수님이 여러분 회사의 자문이 되면 회사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전략에도 궁합이 있듯이. 그죠? 그냥 중소기업은 그냥 대갈박 싸먹고 열심히 하는 게 짱인지도 몰라요. 그죠? 전략을 논할 단계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나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건 또 하늘과 땅의 차이겠죠. 왜? 내가 지금 대가리 싸먹고 열심히 일하는 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도 위대한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요구예요, 욕구.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갖고 뭐 하려는 거죠. 뭐 하려고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회사는 기업 문화나 큰 여러분 포스코나 한국전력 이런 거대한 회사에선 원칙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 돼요. 잔기술이 안 먹혀. 근데 여러분 우리 회사 한 20, 30명 가지고 있는데 맨날 회의할 때마다 싸우긴 하고 막 이래. 그러면요, 기술적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적 부분이. 그거는 여러분 회의를 하고 뭐를 할 때 열심히 하고 좀 더 다정하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오케이? 즉 그래서 합의의 기술, 네 번째 이슈. 합의의 기술은 기술의 필요 시기와 선결 기술이 뭘까요? 합의를 하려면 일단 논쟁을 야기시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요. 논쟁을 통해서 뭐를 해요? 합의를 보라는 거죠. 그죠? 논쟁을 할 때 논쟁의 기술이 필요해요. 논쟁 기술에 대한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합의를 할 때는 합의를 통하게 만드는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얘기를 붙자.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논쟁의 기술에서 합의 기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다섯 번째 이슈. 기업 차원에서 합의의 기술을 한번 보면 기업 차원에선
합의를 왜 봐야 될까요? 일단 논쟁을 통해서요. 논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획일화된 답변, 그쵸? 획일화된 답변이 아니라 뭐예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려면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처음부터 합의를 보기 위한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 안 할 테니까. 그쵸?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말하자. 싸움을 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싸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래? 합의를 보라는 거죠. 오케이? 합의를 봐서 뭐를 할 건데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해서 뭐하고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합의 보려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전략적 의사결정 하려고요. 전략적 의사결정은 왜 해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성과를 내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외부 커뮤니케이션인가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원화되지 않거나 이 메시지가 통합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시너지라는 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합의를 위한 논쟁의 기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힘든가? 아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감성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왜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도 계속 의사결정이 어려울까요? 올바른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적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최적, 가장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의 근사치로까지 가야겠죠. 근데 왜 그게 자꾸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책에서 좀 읽어볼 만한 거예요. 저도 이 사람이 제시하는 거, 이 교수님이 제시하는 거 보고 그런 것 같아.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힘드냐면 많은 사람들은 의사결과의 그 자체, 결과만 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회사가 신제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것만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리 봐봤자 뭐예요? 올바른 의사결정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의사결정은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나와요? 그렇죠?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네 틀렸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느냐를 잡아야만 뭐를 해요?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죠.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뭘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의 문제죠. 충분한 논쟁을 거쳐서 나왔느냐, 아니면 밀실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사장님이 하라는 걸 뭐예요? 그냥 회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나왔느냐.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큰 사례가 나와요. 이 책에서. 읽어보셨죠? 에베레스트의 비극. 여러분, 러브홀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스콧피셔라는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산악인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예전에 고객들을 데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등산, 원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가 둘 다 죽어요. 예. 그리고 고객들도 많이 죽어요. 오케이? 그 중에 2명인가 3명이 살아남아가지고 Into the Thin Air라고 힙박한 공기 속으로 라는 책을 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왜 죽었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러브홀과 이 스콧피셔라는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그냥 많이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상업적으로 고객들한테 돈 받고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번에 죽었느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대요. 오후 2시까지 정상에 다다르지 못하면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후 2시를 넘어가서 3시, 4시에 도착하면 내려오다가 뭐예요? 저녁이 돼요. 그죠? 저녁이 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100m 앞에 나왔는데 2시까지 안 되면 뭐예요?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절대적인 원칙을 이 두 사람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 다 죽었어요. 왜 얘네들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이제 두 팀을 이렇게 나눠서 갔던 거, 이 안에는 또 서브 매니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러시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대만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결론은 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비극을 받게 됐을까요? 합의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독단적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 희박한 공기 속으로의 저자도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라는 말을 한마디만 던졌어도 죽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첫째, 러브홀과 스코피셔는 언제나 에베레스트 아래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등반을 하면 절대적으로 자기 말을 믿어야 된다고요. 반대 의견을 받지 않겠다고요. 이렇게 그냥 단언해버려요. 예. 그러는 순간 뭐예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서브로 보조했던 사람들도 에베레스트는 많이 올라갔는데 왜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했냐? 일단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죠? 두 번째, 상급자가 강력하게 말을 하면 말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만 뭐예요? 계속 맴도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이 고객층이요, 그냥 미국 사람만 아니라 다국적 고객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도 안 된 거예요. 예, 러시아 사람, 대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말 안 하고 뭐예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쫓아간 거죠. 즉 뭐예요? 이 사람이 나쁜 판단을 한 건, 이 사람이 멍청한 판단을 한 것도 있겠지만 또 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합의된 과정. 만약 이 두 사람이 어떤 의견이라도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바꿔서도, 합의되는 프로세스만 바꿔서도 뭐예요?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 하나의 사례. 존 F 케네디가 피그만 침공 작전을 하죠. 이 책에서 나오는 소개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피그만 침공 사건이 미국에서 가장 쪽팔린 사건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왜 존 F 케네디 그리고 그의 수하들은 그렇게 똑똑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실시했을까요? 얘네들이 과연, 이 리더들이 과연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합의되는 결정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왜 그랬느냐? 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존 F 케네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실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CIA 국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CIA 국장들은 일단 때려 부수자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존 F 케네디는 뭐죠? 때려 부수자라는 얘기만 계속 듣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정확한 답인지 알고 꺼냈다라는 거죠. 왜? 측근들의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오케이? 즉, 얘기는 뭐냐면,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인의 5가지 고정관념을 보면, 여러분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시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5가지.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5가지 고정관념을 뭘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많이 봐야 될 사례예요. 자, 첫째.
최종 의사결정은 최고 결정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의견은 대빵이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거는 뭐예요? 누군가의 얘기에 수렴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최고 결정권자의 의견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누구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전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은, 여러분, 왜 고정관념이겠어요? 잘 안 바뀌니까 고정관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론적으로 이걸 바꾸면 나아지겠지만, 안 바꿔진다면, 그 위에 상위 전략이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존 F 케네디의 문제죠. 존 F 케네디는 피그만 침공하고 그 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오케이? 왜 피그만 침공할 때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 할 때는 최고의 결정을 내려요. 그건 존 F 케네디가 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을 얘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첫째, 바꾼 게 뭐냐? 피그만 침공할 땐 모든 회의에 케네디가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수장이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가 힘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 의사결정자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그만 때는 누구였냐면 각 기관을 대변하는 부처호는 대변인들. 오케이? 여러분, 대변인들이 오면 여러분, 일단 목적, 그러니까 이 회의의 목적이, 그러니까 큰 목적보다는 뭐의 목적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출까요? 부서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중립적인 사람들만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룹 규범에서는 뭐냐? 직급과 서열을 따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시됐어요. 한마디로 국장의 얘기가 더 많이 받아들여졌고, 실무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쿠바 때는 뭐냐? 직급과 서열을 회의실에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범위. 피그만 땐 최측근들만 왔어요. 오케이? 여러분, 보통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견이 빨라져요, 난해해져요. 그렇죠? 의견 수렴이 되게 빨라져요.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싸우죠. 그죠? 자, 이때는요, 낮은 직급에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하부그룹. 이 사람은 이때는 뭐냐? 실무자 이 하부그룹은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쿠바 때는 얘가 뭘 했느냐? 재밌는 방법을 하죠. 여기서 세 번인가 언급되는 방법이에요. 주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멤버들이 10명이 참여하면 10명한테 반씩 나눠서요. 얘한테는 이런 주제를 주고 얘한테는 이런 주제를 주고 둘이 붙여놓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변증법적 합의 도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서로 비판하게 하고 나서 그럼 여러분, 의사결정자는 뭐를 할까요? 의사결정자는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누가 너무 메조리티를 잡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소수의 의견에다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싸우죠. 그러면 악마의 변호사 하는 사람이 뭐예요? 싸움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예요? 계속 싸워가면서 서로 간의 오류를 서로 간에 검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조직을 두 개로 나눠버려서 구조로 합의를 도출한다. 그런 방법을 택했고, 대안의 선택. 미리 피그만 땐 하나의 대안을 미리 정한 뒤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보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물밑 작업은 뭐였죠? 이미 피그만을 침공하는 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쿠바 때는요,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찾았다. 악마의 변호사. 이때는 악마의 변호사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뭐냐? 당신은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리딩하는 사람이 없고 뭐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남겨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존 F 케네디가 자기의 최측근 2명을 가지고 악마의 변호사, 즉 뭐예요? 누가 뭐 하면 이렇게 조절자죠. 조절자를 심어놔서 회의를 조절하게 만든 거예요. 이때하고 달라진 거는 뭐예요? 최악의 선택과 최고의 선택이 달라진 건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이 사람이 다양하게 땄다라는 거고, 후바 때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피그한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조금 더 생각해보면, 두 번째 고정관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문제 해결력을 찾으려고 해요. 대부분. 이 얘기가 뭘까요? 이러니까 제대로 논쟁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는 이만해. 오케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지식은 요만해. 그럼 얘가 크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얘와 얘의 공통분모가 여기죠? 요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리더도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있고 모여 이거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그 문제에 대한 적합한 올바른 최적의 선택은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문제나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야? 거부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 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 접근보다는 사람들은 아까 했죠. 감성적, 정치적, 문화적 접근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이 독서경영 세미나에서 맥켄지 시리즈 하면서 제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감성적, 정치적, 문화적 방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까요? 차단은 가능하죠. 아까 존 F 케네디는 차단했죠. 어떻게 차단했어요?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이 사람이 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차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몇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선 그런 프로세스를 짜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고정관념. 대부분의 실질적인 결정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소수의 비공식적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밀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의를 통해서 전략이 나오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회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랑 속닥속닥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소수 의자, 여기서 소수란 누굴까요?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측근들. 여기서 비공식적 뭐예요? 대화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자기신들의 이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죠. 로베르토 교수님은 구조적 프로세스를 짬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인 합의의 기술이고 기술적 합의의 기술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그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 전략적 의사결정은 철저한 분석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요.
분석 전에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한 것 같지만 이미 뭐예요?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뭐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인도로 진출할 거야. 회의를 통해서 꽝꽝꽝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실무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왜? 바텀업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리 아이아코카. 우리가 이것도 정보력 시간에 한번 했는데, 아이아코카는 머스탱의 성공 여부를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머스탱 잘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머스탱이 잘 될 거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직관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포드의 최고 경영자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리 아이아코카가 머스탱을 출시하기 위해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최고 경영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를 했을까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뭘 하려고요? 머스탱이 성공한다라는 걸 분석해서 성공할지도 안 할지, 할지 안 할지를 조사한 게 아니라 뭘 조사한 거야? 성공한다라는 데이터를 종구한 거죠. 오케이?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의견 수렴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직관을 데이터가 그냥 보완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즉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논쟁의 기술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뭘까요? 싸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직에 우리가 10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합의된 상태여야죠. 합의된 건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의견을 놓고, 야, 이거 하자. 자, 이거 해. 하고 막 끌고 가자. 그건 합의가 아니라고요. 그건 강압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야, 먼저, 사장님이 먼저 와가지고요. 이거 할 건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합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 요식행위라는 거죠. 그죠? 왜? 이미 아까 그 에베레스트 그 사람처럼 뭐예요? 이미 말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에 여러분이 됐다 똑똑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맞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여러분의 지식은 요 한 파트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올바른 결정을 내려면. 일단 10명이 있죠. 그럼 10명한테 뭐예요? 싸움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도록요.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서로 막 싸워. 그럼 여러분이 통제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존 F 케네디처럼 하는 거죠. 참여자가 다 기획실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일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나이가 다 또래여도 안 되고요. 다 남자여도 안 되고, 그죠? 다 직급이 이사진만 있어도 안 되고, 복합적으로 해놓고 뭐를 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10명이 있으면, 갈라서 얘네들한테는 요걸로 주고 얘네들한테 요걸로 줘서 서로 싸움을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리더는 뭐를 해요? 제가 좀 말이 없죠? 그럼 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건설적으로 막 논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더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먼저 얘기해 드리면, 합의란 자기가 합의 상태가 많이 되려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나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반영된 게 전혀 없으면 합의의 상태가 안 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의 상태가 필요하느냐? 합의가 안 된 애들은 뭐를 할까요?
관망을 하겠죠. 관망을 그냥 조용히 할까요? 비앙거리면서 할까요? 그렇죠? 그 상태 때문에 합의 상태로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 토론하고 뭐해서 많은 방안을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내놓게 만들라는 거죠. 진정의 합의 기술이 뭐야? 그 내놓게 하는 게 진정한 합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내놓게 하는 게. 자, 싸움을 붙여라. 그럼 어떻게 싸움을 붙일 건데? 첫 번째, 참여자를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일은. 이거죠,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합의한다고 소주 먹고 회식하고, 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합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거 요식행위라는 거죠. 그죠? 자, 참여자를 결정해라.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은 그 올바른 결정이 아닐 거예요. 최적의 결정이겠죠. 틀릴 수도 있어. 왜요? 그러니까 인재가 많은 회사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참여자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요. 원칙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원칙은 뭘까요? 뭐 예를 들어 한 번 합의가 된 상태에선 다시 되돌아가기는 없는 거예요. 한 번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당신이 통제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회의를. 이 논쟁에 하는 회의를요.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첫째. 동질적인 사람보단 이질적인 사람을 많이 해놔야 논쟁거리가 되겠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리더는 측근한테 의사를 안 물어본대요. 왜? 측근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오케이?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뭐가 돼요? 논쟁이 잘 일어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논쟁을 원하면 논쟁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놓칠 만한 이슈가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쪽에 너무 편향된 생각을 하는 것보단 모든 이슈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이슈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쭉 나오면 이거 갖고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가 얘네들이 결정을 못 내리면 그때는 리더가 나와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리더가 뭐예요? 자기 의사표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다. 그룹 띵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죠. 그죠? 합의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기업에서 많이 쓰죠. 회의를 할 땐 일단 브레인스톰으로 막 해요. 그래서 나온 안을 가지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해버려요. 이사회는 일단 동질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아이디어를 뽑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는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게 브레인스톰을 해버리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의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왜? 자기 생각이 반영됐다라는 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많은 이슈, 많은 아이디어, 빠뜨리지 않은 이슈를 다 걸으면서 합의 상태에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여자를 여러분이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컨펌을 안 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회의에서 여러분이 제시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합의 상태에서 다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가까이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회의 참여자를 좀 짤 수만 있다면, 특히 사내에서는 내가 사내에서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가 그 매니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슈를 얻으려고 동질적인,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만 회의를 하면 그건 틀린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합의를 보는데도 계속 이질적인 사람들만 하면요. 그러니까 합의가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심리적인 원칙이 아닌 구조적인 원칙을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한다라는 건 뭐야? 이 싸움을 붙인다라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의견을 표출하라는 소리죠. 그쵸? 왜 표출을 하는 게 중요해요? 표출을 안 하면요. 일단 첫째, 자기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둘째, 원래 말을 안 하는 애들이 뒤에 가서 말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표출하라는 거예요, 표출. 근데 사람들이요, 표출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논쟁이 제덕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합의도 제덕히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논조는. 그러니까 논쟁이 되게 건설적이 되면 합의는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 심리적 원칙이 뭐냐? 야, 내일까지야? 야, 너 빨리 말 안 해? 이런 식의 심리적 원칙은 먹히지 않고 뭐가 먹힌다라는 거야? 구조적 원칙.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은 언제 가장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이사님한테 찍히는 거나 내가 팀장님한테 찍힐 것 같아. 그럼 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나 이런 미디에이터가 뭐예요?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떼고 얘기하자는 듯.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다는 뭔가 보완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뭐예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동료들이랑은 충분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된 상태를 방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원칙이라는 거고, 세 번째, 에드워드 드보노라고 들어보셨어요? 6색깔 모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뭐냐면, 말을 할 때, 아까 얘기했죠. 변증법. 한 조직이 하나의 문제를 대하는 것보다 뭐예요? 두 개로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피그만 내가 공격을 쿠바에다가 뭐 미사일을 쏘겠다면 한쪽에다가는 뭘 줘요? 미사일을 쏘는 부분. 한쪽에서는요. 미사일을 안 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왜요? 일단 미사일 쏘는 것 쪽으로 하면 다 그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죠? 생각을 좀 더 뭐예요? 입체적으로 만들려면 아예 구조를 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 좀 밀려. 그러면요. 사장이나 최고의 측근, 악마의 변호사가 뭐예요? 힘 실어주기. 그리고 제가 저런 건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꼬집어서 물어보기. 그래서 악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되게 밉살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얘기가 돌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란 지가 똑똑한 게 아니라 뭐예요? 똑똑한 애들한테 혹은요 안 똑똑한 애들한테 똑똑함을 뽑아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6hat은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통제 반식. 중재자로서의 리더냐 판정자로서의 리더냐, 뭐가 중요할까요? 중재자의 리더, 판정자의 리더. 중재자, 판정자. 그거는 시기와 목표에 따라서 반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는 중재자의 리더가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슈를 많이 뽑아내야 될 때. 그래서 아까 나왔죠. 존 F 케네디는 처음에 쿠바 미사일 할 때는 뭐예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죠. 리더가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면 활발한 의사결의가 안 일어나고 찔끔찔끔 눈치를 볼 테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이런 리더들이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고 회의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누가 많이 와요? 이슈를 많이 뽑을 때는 중재자로서의 리더를 누가 대신해줘요? 최측근이 악마의 변호사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표는 뭐예요? 가능한 한 많은 의견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의견을 뽑아내는 게 형식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예요? 참여했다라는 거, 내 의견이 반영됐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혹은요 우리 조직 내에서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 다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존 F 케네디가 피그만 공격 사건 한 거, 침공 사건 한 거는 존 F 케네디가 한쪽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예요. 한쪽 얘기를 많이 들은 이유는 그쪽 얘기만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짜놓은 거고. 그죠? 그 구조는 기업 문화 차원 아주 오래된 자리, 그냥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구축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무조건 때려부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쵸? 재무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쓰려고 하는 거고. 그쵸? 외교 쪽 하는 사람은 무조건 외교로 풀려고 들 거고. 그쵸? 그래서 골고루 있지 않으면 뭐예요? 리더는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편향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향된 생각을 하면 자꾸 그게 뭐예요? 걔한테 힘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위 조직은요, 다 걔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합의에 이를 수도 없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판정자로서의 리더는 언제 필요해요? 이제 결정을 내릴 때요. 그렇죠? 합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뭐를 해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기업이 앞으로 못 가는 거죠. 그렇죠? 합의를 왜 내야 돼요?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만 성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언제 합의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성과 나왔잖아. 그렇죠? 지금 무조건 합의한다고,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합의하려면 지금 요새 문제죠. 합의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성장이 중요한 거냐, 이런 거 나오죠. 합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에서는 합의가 수단일 뿐이라고, 합의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죠. 합의 없이 그냥 나폴레옹도 지멋대로 했는데 뭐에 잘만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의해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볼 거냐, 아니면 카리스마로 밀어붙여서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볼 거냐,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올바른 최적의 방법은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 가장 좋은 게 그거였죠.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게 되게 단기간에 나와.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에드워드 드보노라는 사람이 회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6색깔 모자라는 책. 여러분,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싸우죠. 왜 싸워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에드워드 드보노라고 창의의 대가,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IBM도 쓰고 유치원에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여자들이 있고요. 참여자들 앞에 6개가의 모자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죠. 흰 모자를 쓰면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빨간 모자를 쓰면 감성적인 접근을 하라는 소리예요. 검은 모자를 쓰면 틀릴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해보라는 소리예요. 노란 모자를 쓰면 희망적인 얘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만 하라고요. 초록색을 쓰면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소리예요. 파란색은 누가 쓰느냐? 책임자가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접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버튼이 보이죠? 그죠? 나는 버튼이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여요? 우린 입장이 다른 거죠. 그죠? 포지셔닝이 다르니까 뭐야? 근데 문제는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최창희 씨는 앞을 보고 있는 거고 나는 그 문제의 뒤를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식스햇의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얘기가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자, 노란 부분만 봅시다 해서 모두 다 와서 노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럼 편향된 생각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란 모자 쓴 사람이. 이젠 빨간 부분만 봅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안 싸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해봅시다. 긍정적인 막 얘기해.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될 거 부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봅시다. 보수적인 입장을 쫙 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그거 말이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다 초록모자를 썼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미친 소리 하고 있냐면 내가 순간 병신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뭐예요? 한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보죠. 이 사람은 창의적으로 얘기하고 저 사람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이 사람은 수치 계산하고 있으면 이건 난장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각도를 다 함께 여러 면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의가 빨리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은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 뭐예요? 빨간 모자로 바꿉시다. 즉 뭐예요? 회의가 구조적 조정에 의해서 회의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람들이 변해서 회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이거죠. 뭐 손석희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5분 주고 저 사람한테 10분 주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또요. 저 사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반론하려고 하는데 끊어버리고 다른 얘기하고 한참 후에 줘. 그러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리더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거. 그게 원론적인 거고 기술적인 거는요. 회의를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거로 끌어내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게 더 고도죠. 여러분 원칙적인 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건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저 사람 주면 보통 보통 얘기는 그렇잖아. 뭐부터 하고 뭐부터 얘기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거든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두 개인데 뭐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술적 합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자, 즉, 논쟁의 새로운 해석이 뭐냐면요. 첫째,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논쟁은 뭐예요?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뭐죠? 논쟁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쭉 막 나오면 리더는 뭐예요? 뽑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기술은 뭐예요? 합의를 기술로 갖고 있는 리더의 기술은 논쟁을 일으켜야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좋은 게 아니라 논쟁을 많이 일으키고 합의라는 스킬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따라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 즉 논쟁은 사람들이 충돌이다, 싸움이다라고 해서 피하려고 들거든요. 그냥 피하면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논쟁을 일으켜요? 구조적으로 일으키라는 거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까 드보노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의 예시예요. 하나의 예시. 논쟁을 충돌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야? 다양한 의견의 표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야? 논쟁을 유도하는 기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말한 건 원칙들이고 논쟁을 일으킬 땐 4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논쟁을 근데 여러분 이게 컨트롤을 못하면요 논쟁이죠. 그죠? 컨트롤만 하면요 여러분 이게 논쟁의 기술이고 이건 뭐의 기술일까요? 이게 바로 합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논쟁을 막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리더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딱 조율을 시켜버리는 거죠. 합의의 기법.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쉴게요. 자, 일단 논쟁을 유도하는 4가지 비법이 뭐냐면 롤플레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롤플레이. 롤플레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실이 총무과 롤플레이를 해보는 거고 총무과가 뭐의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이코 뭐 이거 있잖아요. 치료 있죠. 그런 거 이제 롤플레이 시키죠. 자, 롤플레이를 많이 한다라는 거. 두 번째, 개념 모델. 이거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돼. 그러면 회사마다 성공한 뭐 이렇게 모델이 있죠. 벤치마킹에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가면 요 팀한테는 요 모델로 짜라고 그래요. 요 팀한테는 요 모델로 짜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논쟁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전 저거 좋은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대로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그리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리더는요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맞다 제가 맞다 하면 안 되죠. 힘 실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요. 이쪽으로 확 쏠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뭐를 통해서 뭐를 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문제점이 뭐예요? 편향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편향된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편향된 게 아니라 모든 얘기가 나오면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디시전 메이커 최고 경영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도 나오는 거죠. 모든 얘기를 줬는데도 또 편향적 생각만 해. 그럼 이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개념 모델을 주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거. 시뮬레이션 아실 거예요. 예측해본다. 네 번째, 변증법과 악마법.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책에서. 잘 먹히나 봐요. 악마 변호사는 누구예요? 측근 아니면 대표. 변증법은 뭐예요? 정반, 합을 유도하는 거. 합이라며. 그쵸? 그러니까 정반, 이거 아니면 저거, 그 다음 뭐예요? 그 둘 중에서 합의. 오케이? 이걸 왜 이렇게 논쟁을 붙여요?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합의를 넘어간다는 거죠. 자, 논쟁의 기술에서 바라본 리더의 능력과 역할이 뭐냐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뭘 몰두해야 돼요? 올바른 과정 자체에 큰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로베르토 교수님이 말씀이시겠죠. 즉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은요. 어떻게 해야 의사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잡히면 이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회사가 2008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한 뭐예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짜면 뭐예요? 그거는 올바르게 최적의 방법이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논쟁이 충분히 됐으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논쟁 끝에서. 이제 합의에 이르러야죠.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면 그냥 싸움질이죠. 그죠? 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말 못했던 건데, 말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그 사태도 나와요.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 올렸는데 터져버렸죠, 한번. 근데 그 문제가 예전부터 나왔던 거래요. 근데 그 문제를 말했던 애가 한번 말했는데 윗선에서 한번 뭐라고 하니까 다시 얘기를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나쁜 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나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얘기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의견도 뭐예요? 묻혔겠죠. 이제 막 논쟁이 나왔어요. 이젠 합의를 봐야죠. 그럼 합의는 어떻게 볼 거냐? 라는 부분이 제2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책의 3분의 2예요. 3분의 1을 그럼 합의는 어떻게 볼 거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합의에 대한 접근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합의란 얘기를 들어주고 뭐 해주고 뭐 받아주고 그다음 얘기를 반영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합의된 상태로 끌어야만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왜 기업의 성과 내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딱 책을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목이 참 좋다. 그죠? 책 제목이. 예. 아마 원제로 했으면 되게 막 이런 합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깊숙이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좀 손이 좀 가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합의의 기술이라고 이 책 제목을 바꾸는 순간 이 책의 내용이 후룩 둔갑을 해버리죠. 자,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의 기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좀 뻔한 얘기가 나와요. 급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배우면 돼요. 대기업에서 큰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굴지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뒤에 가서는 제가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요인이 뭐예요?
감정적인 거. 그죠? 또요. 뭐 언어적인 거. 그죠? 지식적인 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 해봤자 합의 상태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뭘 건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구조적 합의를 요인을 건드리려는 거죠. 구조적 요인은 뭐가 있어요?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또요. 또 뭐가 있죠? 뭐 이해관계적인 거, 뭐 이런 게 있겠죠. 부서, 예? 부서이익, 뭐 이런 거 있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 책에서 크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화적인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파트, 책에서 보면 파트 3에서 나오죠. 자, 문화적인 게 나오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조직 문화는 일단 이런 거. 노 문화. 무조건 안 된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낼 것 같죠? 안 된대잖아. 뭐 여러분, 그 요새 광고도 있잖아요. 아니다가 뭐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광고 못 보셨어요? 뭐 사람은 뭐가 아니다. 그런 게 창의적인 뭐 띵킹을 만들어내. 옛날에 뭐 무슨 증권 회사 그것도 있었잖아요. 노 하는 친구가 뭐 진정한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는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사사건건 노라는 거죠. 그죠?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노 하면서 참여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즉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제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 이게 창의적인 노가 아니라 이건 뭐야? 깐지죠, 깐지. 무조건 깐지 거는 거.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으면 되게 힘든다라는 거. 두 번째, 그건 예스도 되게 어렵다는 거. 예스. 이건 뭐의 문제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뭐 하면 그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다면 이제 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동료들이랑은 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진정한 합의가 아니죠. 이건 깐지를 거니까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노는 뭐예요? 다른 발성을 한번 해보자의 노죠. 이거는 노냐? 이건 의기를 꺾는 거의 노예요. 이거는요, 예스는요. 이건 의견 수렴이 없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는데 진정으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왜? 뒷자리에 가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사례가 있어요. 이런 회사를, 이 사람의 이 책이 뭐에 기반을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연구조사를 해요. 직접 설문도 하고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기가 다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선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조사에 의하면 그건 아니더라 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야? 자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교수님이라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해 본 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배 학자, 동료 학자의 누구에 따르면 인용이 되게 많다라는 이 책은. 또 하나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또 무슨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Maybe? 얘네들은 뭐냐면 확실성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maybe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확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다 끌어모아. 대신 뭘 고려 안 해요? 고려 안 해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결정을 내기 위해서 정보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maybe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 회사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조직은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보를 분석해서 올바른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는 초기에는요, 사장의 직감력과 사장의 그 통찰력으로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이아코카가 한 것도, 머스탱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반대 케이스잖아요. 될 것 같아서 한 거죠. 확실히 돼서 한 게 아니라고요. 확실히 돼서 하면 리스크가 많아요. 무슨 리스크야? 언제나
먼저라는 우위점을 놓쳐요. 조사하다가 보면 뭐가 나와요? 다 누수가 나와. 쟤 뭐 한다더라 이러죠. 그럼 경쟁사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에선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애를 못 이겨. 먼저 하는 애는 뭘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먼저 했다는 우위점이 있죠. 대신요. 그렇죠? 선점의 우위점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얘네들은 벤치마킹 하는 거 있잖아. 벤치마킹을 아무리 해봤자 선점의 우위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순간 누구도 나를 뭐예요?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합의를 잘하게 하려면 이 사람이 아주 포괄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조정이 사람을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가 개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오케이? 까대는 문화, 노 문화, 의구심이 많은 문화 이런 문화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개편.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나오죠. 참 교수님 다음 발상이시죠. 이거 엄청 오래 걸려요. 아니 저도 이렇게 기업 문화에 대한 컨설팅 많이 해봤지만 어떤 회사들은 안 고쳐져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건 진화하더라고. 제가 생각엔 청와대가 이렇게 혁신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조금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써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써먹기가. 그렇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이 뭐냐? 이 사람은 이제 3개 얘기를 해요. 과거로의 유추. 과거에 했던 거를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의 일반화. 내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것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혹은요, 성공한 조직의 벤치마킹.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 뒷부분에 뭐라고 나느냐?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죠. 그럼 왜 얘기했어?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제안서가 아니에요. 원론서죠. 제안서는요, 이게 더 나을 거야 라고 해서 이걸 밀어주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무자들의 서적은요, 이거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 이거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교수님들은 다 얘기해주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나쁜 점이 있다? 근데 이건 나쁜데 이건 이런 면은 반면 이런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알았어, 생각해. 창의적 띵킹에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려면 이런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책 골고루 보는 게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실무자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 식스시그마 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다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원론적인 책과 실무적인 책을 이렇게 병행해야 돼요. 많은 부분. 그럼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은요, 가장 보편 타당적인 답을 해주자. 공정하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해라. 할 말이 없죠. 그죠?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거야.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합의에 도달해라.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런 거죠. 급실망. 뭐야. 근데 그 내면을 해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 이번에 새로 제가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책은 그냥 껍데기만 보면 실망을 하는데 조금 더 대석이 들어가면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책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 책을 뭐야 이거 뻔한 소리라고 하면 책을 줘도 모르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난 놓고 기억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읽어도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한 합의에 도달을 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내면적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공정하다는 인식을 주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요? 공정하고 정당한 건 없어.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평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완벽하게 다가설 수는 없어도 뭐가 중요한 거야?
다가섰다 안 다가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 돈을 벌 테니까요. 그죠? 자, 공정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럼 이런 인식을 어떻게 주면 되는데요? 저자가 얘기를 하죠.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런 걸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애들이 요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회의라는 걸 이용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날 때도 이 원칙이 안 맞다라고 하면은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누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당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 그래서 이런 청와대나 국가기관에서 자문단을 많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지역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의견 수렴함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정말 조직에 정말 중요한 게 1급 아무것도 격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꿔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저기 센터 같은데 스포츠 센터나 어디 가면 이렇게 의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견함이 넣으면 여러분 반영된다고 생각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나 반영됐다고 해서 어디서 고맙다고 뭐하고 이렇게 오면은요 정당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실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합의의 기법.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걸 토대로 합의에 대한 책은 이 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합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설득의 단계로 간다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합의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상태로 설득을 서로 간에 되는 상태고 설득이라는 것은 이제 태텍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 말을 하면 쟤는 저렇게 할 거니까 설득이 될 거야. 이런 거. 그때는 이제 제안의 기술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첫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합의에 돌아가는 빠른 방법 중에 하나. 이슈를 창출할 거예요? 합의를 창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움직여야겠죠? 이슈를 목적에 따라 뭐의 구조를 바꾸면 돼요? 얘기해드렸죠? 회의의 구조를 여러분이 움직이면 된다고요. 합의에 도달하려면. 완벽한 합의에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창희씨? 합의됐다라는 인식을 줘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민재씨가 학교장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술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장이 되면은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명분 없는 게임은 게임이 안 되거든.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전쟁할 때 뭘 찾아요? 명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명분. 이건 지금도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쳐들어갈 때 명분이 없으면요. 쳐들어가지 못해. 당위성을 못 땄죠. 정당성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명분이 없다라는 문제로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이 베트남을 쳐들어갔을 때 명분이 뭐였어요? 공산주의 확산의 방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분을 나중에 잃다 보니까 뭐예요? 여론이 끌어올려가지고 뭐예요?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뭐예요? 명분에서 진 거죠. 그렇죠? 자, 즉 이슈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의를 어떻게 조정하면 돼요? 얘기 드렸잖아요. 이질적인 구성원을 구성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빨리 합의를 보고 싶으면요. 합의를 창출하고 싶으면요. 동질적인 구성원을 구성하라는 거죠.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면요. 데드라인을 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시간을 빨리 걸어버리면 판단이 모호해진다라는 거? 그렇죠?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창출하느냐. 근데 정확하게 합의로 가려면은 논쟁에서 합의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 합의에 이르게 하려면 결과가 아닌 얘기에서 그랬을 거예요. 과정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합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합의로 다가가는 길을 만들어 놓자. 그럼 합의 같아요. 어떻게 해요? 참여자 조정.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가 회의를 어디 참여하느냐. 변증법적으로 나눠 놓기. 악마의 변호사가 와가지고 소수의 의견 힘 실어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게 과정을 하면 결론은 나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능한 한 뭐예요? 많은 참여와 많은 논쟁을 유도하면 무슨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쿠션 효과가 늘어난다는 거죠. 쿠션 효과가 뭐예요? 누가 반대를 하거나 뭐 할 때 완충이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요, 자기 의견을 반영하면 그 최종 얘기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후보 선수들이 말 많죠?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이 이래저래 말이 많아. 그죠? 여러분,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은 말이 많아요?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이 왜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숨이 차서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회사가 자꾸 이렇게 이질화되고 막 합의 상태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누군가 방관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일이 없어. 누군가 이 프로젝트에 롤 할 게 없다 보니까 뭐예요? 긍정적인 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자기가 더 지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자기가 지적으로 보여요. 이거 다 될 것 같다는데, 야, 이거는 안 해서 안 될 걸? 하면 지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자기가. 그거를 방지시켜버리려면 제일 최고 방법이 참여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논쟁을 통해서. 그럼 쿠션 효과, 완충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이 깐지를 들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프로슈머 마케팅 같은 거죠. 소비자들이 깐지거니까 뭐예요? 같이 만들자. 발상의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버리는 거죠.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뭐예요? 반영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불만 있으면 뭐예요? 말하라라는 거죠.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하라고 해서 24시간 오픈을 시켜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소비자 의견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요, 소비자들은요, 의견을 반영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물건 망가지면 1800에다가 전화해서 욕지거리라도 하면 뭐야? 속이 풀린다고요. 그 출구가 없으면 어디다가 욕을 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다가 아무 데다가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쿠션 효과가 일어난다. 네 번째, 합의 기술. 사람의 감정과 정치적 관계를 이용하세요. 그럼 합의가 되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합의가 돌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움직여가지고요, 합의 상태로 만들어도 돼. 진정한 합의는 아닐 수는 있지만 합의라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득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끌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정치력을 이용해 가지고 합의 단계로 만들어 버려요.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여러분 이성적 접근이 아니라 감성에 건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각 주장의 이슈에 뭐를 찾아내면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공통분모.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00% 이질적이진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다 합의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망해라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을 다하고 열심히 하자라는 건 합의된 상태죠. 그러니까 공통분모죠.
그죠? 우리 회사가 다 이게 15% 성장해야 된다, 20% 성장해야 된다, 32% 성장합니다. 그럼 몇 프로는 합의된 거예요? 10%는 합의된 거잖아요. 그죠? 10, 15, 25?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일단은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차, 조건부 합의. 10%에 대한 건 합의되지 않았어요. 10%에 대해서 합의하시죠 하면 뭐야? 갑자기 다른 면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해요. 결국 뭐예요? 나도 저 사람이랑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치나 이런 거 보면 조건부 합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되는데 향후 이런 거 안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앞으로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쭉 들어보고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거는 합의 봅시다. 일단 하나가 합의가 됐죠. 그럼 두 번째는 합의가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논쟁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에서 이기려고 들어요? 전투에서 이기라고 해요. 전투에서. 오케이? 즉 작은 승리를 뭔 승리로 유도할까요? 큰 승리로 유도하면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죠. 한 번에 합의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부서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친구 이렇게 내가 여자를 꼬시고 싶어. 근데 바로 합의가 뭐예요? 사귀자가 합의죠. 그죠?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무슨 합의부터 들어가요? 나 좋은 오빠가 되고 싶어. 이 합의. 좋은 오빠는 나쁘지 않잖아. 그죠? 내가 사귀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좋은 오빠 하고 싶고, 얘도 좋은 오빠 갖고 싶고. 그러면 일단 그거 합의. 그러면 2단계 합의는요? 좋은 오빠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오빠 합의. 세 번째로는 아빠 합의. 이렇게 합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요. 그 대신 그 조건을 하나 또 달아놓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합의 본 거에 대해서는 다시 백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좋은 오빠가 됐는데 다시 좋은 오빠가 돼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 뭐하고 합의됐는데 10%가 아니라 8% 합의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한 5가지 이 책 로베르토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조금 첨부해서 드리는 걸 말씀을 해드리면 리더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잘 짜서 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내요? 뭘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 속내 얘기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확 흥분시켜 놓죠. 막 말을 해. 계속 막 속에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막 이러다가 말 안 해야지. 이런 말 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리더는 컨트롤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대신 감정적으로 막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JFK처럼 구조로서 나올 수 있도록 짜가지고 일단 막 도출해진 상황에서 뭐예요? 자기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말을 하고 많이 참여하고 많이 싸울수록 뭐예요? 합의될 쿠션 효과는 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밀실에서 때를 집어넣는 것보다. 두 번째, 결과를 통제하려면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제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경영 판단을 내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요.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답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답만 찾는다라는 거죠. 답은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문제를 잘 인식 못하면 답을 풀어도 뭐예요? 그게 오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람한테 제대로 묻고 있냐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바보 같은 대답을 해주죠. 똑똑한 질문을 하면요, 똑똑한 대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즉 질문의 형태가 오픈 퀘스천이야죠. 근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10%입니까? 15%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됩니까?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됩니까? 이렇게 클로즈 퀘스천을 물어보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대답하는 방법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리더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조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일 뿐인 거죠. 공정한 것보다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더욱 관건이에요. 오케이? 세상에 공정은 없으니까요. 만약 사람이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못 가지면요, 합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고요.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가 중요할까요? 과정 중심의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끝에 물어요. 대답은요, 조직이 처해져 있는 안팎의 상황에 더 적합한 유형의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 조직에서 뭘 원하느냐. 그죠? 지금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태안에서 기름 유출이 나는데 지금 논쟁할 단계예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행동 위주를 보여야 될 단계죠. 근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중심의 리더가 필요해요? 과정 중심의 리더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막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데 원인 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뭐예요?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만든다. 최고의 수준이란 어느 하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게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합의의 기술,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합의의 단계를 끌어오느냐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조직 내에서 습관화, 즉 이 사람이 의미를 두는 게 뭐예요? 습관화라는 게. 기업, 그렇죠, 문화가 돼야만 합의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얘기는 합의의 기술. 어떻게 보면 논쟁의 기술을 좀 더 많이 얘기한 합의의 기술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합의의 단계로 오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논쟁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요. 논쟁을 통해서 많은 이슈들, 조직원들의 뭐예요? 참여와 그 적극적인 뭐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좀 표출하는 거 있죠. 그걸 많이 하는 게 일단 합의의 기술의 첫 번째 기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인간관계 감정적인 문제, 나 이런 말 해봤자 내가 얻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의견 표출, 다양한 의견이 스스로 표출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합의라는 단계로 끌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의를 갈 때는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포괄적으로 얘기한 건 정당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두면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좀 포괄적이니까 얘기 드렸죠.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뭐 결정을 지을 때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뭐 이사회나 어떤 최고 관리자들이 결국 해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대리오고 이런 건 아테네 시대 때나 있었죠. 저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수하고 이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가 하는 게 뭐겠어요? 국민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합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편향된 생각부터, 논쟁의 단계가 없는 것부터 바로 들어가면 뭐예요? 합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네 편향된 생각이지. 이 부분을 이 사람이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다음 이제 18회 독서 경영 세미나는 2008년도에 하자. 시스템 사고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뭐 기획 실무 과정에서도 막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획적으로 된다라는 거, 사업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돈 벌려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해서 돈 번 사람은 한 번도 없다고요. 있어요? 창희씨? 돈은 버는 게 아니죠. 이런 게 시스템적 발상이에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그렇죠,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몸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결국 뭘 못 이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시간을 못 이긴다고요. 그러나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야? 회사는 시스템이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모든 사고에는 루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같고, 그 행동은 또 뭔가를 영향을 미쳐서 계속 뺑글뺑글 돌아간다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뭐가 있냐? 이 책 어려워요. 요새는 좀 어려운 책 좀 건들려고 했거든요. 앞부분에 하도 기술책만 해가지고. 이 책은 제가 읽고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줬는데, 이 책은 뭐냐면, 우리나라 태극이 있죠. 태극마크. 그렇죠? 음향에 좋아해서 계속 돌잖아요. 이게 시스템 사고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은, 전략의 모든 것은 루프에 걸려서 피드백을 낳고, 그 피드백은 전략을 또 낳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약간 동양 철학적이면서 전략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에서 추구해야 될 전략.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전략, 그 다음에 피드백이 뭐냐, 그 다음에 창의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서 세미나에 대해서,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책 이렇게 봐도 칙칙하다거나 할까? 그리고 그림이 없어요. 그냥 글만 잔뜩 있는 책인데, 우리가 1년 후에 하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독서 경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제가 이 과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사고와 저자의 사고의 그 갭을 보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쟤는 도대체 무슨 소리? 그리고 또 뭘 봐야 돼요? 저의 갭을 보는 거죠. 3자의 갭을 보다 보면, 여러분, 공부를 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디벨로핑해 나가는 게 공부죠. 정확히. 그렇죠? 왜? 지식을 습득하려면 여러분 결국 못 이겨요. 왜? 여러분이 흡입하는 지식보다 새롭게 나오는 지식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고를 키운다라는 건 뭐냐면, 로베르토 교수님하고 내가 본 합의가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못 봤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뭐예요? 전혀 몰랐던 것도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다음 시간에 시스템 사고법을 읽고 오셔가지고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